네,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오늘은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해양 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일반 해양 관리론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금까지의 일반 해양 관리론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해양을 관리하는 법, 제도,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전 세계적인 측면과 동아시아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법 이런 차원에서 서로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별 해양 이슈 변화를 따져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90년대에 들어서 94년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운세드 리우 회의를 통해서 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후인 2002년에는 리우 플러스 10 회의에서는 10년 전에 리우 회의에서 주장했던 통합적인 환경 정책이나 지속 가능한 개발에 대한 그러한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교토 의정서라든지 통합 연안 관리의 확산, 그 다음에 환경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처,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 NPA가 확대되고 전 세계적인 해양 관측 시스템이 보다 확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이전에는 통합 해양 정책이라든지 지속 가능 개발의 개념 등 이러한 개념들이 도입되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그 다음에 각 국가별로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0년도 들어서 물론 2012년도에는 리우 플러스 20 회의가 있었고 여기서 과거에 세워진 새천년 개발 목표가 지속가능 개발 목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협약도 지지부진하던 것이 2015년도에 파리 협약을 통해서 좀 더 개별 국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했고 그 다음에 연안관리 시스템이 이제는 NPS라는 해양 공간 계획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해양 쓰레기나 육상기인 오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서 전체 해양 환경에 대한 처방이 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도에 타결이 되면서 해양 생물종을 포함해서 생물종 관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체제가 보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각국은 해양 위성을 많이 쏘아 올리면서 해양 관측 시스템이 보다 더 강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10년도 이후에는 통합 해양 정책이나 지속 가능 개발들의 개념이 구체적으로 국제기구나 국가개발계획에 접목이 되어서 활성화되는 그런 그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거버넌스란 말을 우리가 더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거버먼트, 즉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이 자체를 규정하거나 규제하는 그러한 법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면은 광범위한 어떤 정부나 정부 기관들의 정책 방향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거버넌스가 국가 전체의 자원이나
환경 활용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이 좋은 거버넌스는 이러한 규정이나 제약들을 만들 때 국가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나 그 다음에 이익이 걸려있는 당사자들과 함께 협동을 통해서 혹은 협력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협의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책 방향들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원개발이나 환경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국가들이 독단적으로 이 국가 정책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협치, 즉 이익관계자들이 모여서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거버넌스 중에서도 해양 쪽의 거버넌스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좋은 해양 거버넌스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해양 쪽의 거버넌스는 부문별로 이루어지는 부문적인 거버넌스였습니다만은 리우웨이 이후에 보다 더 통합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의사결정이 소규모로 혹은 단절적으로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게 되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해양 거버넌스는 보다 연결성을 강화하고 네트워크적으로 각 기관이나 단체나 그 다음에 각 그 자연의 컴포넌트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은 과거에는 육상적인 개념, 즉 고정되고 고착적인 그런 개념이 우월했습니다만은 해양에 있어서는 해양의 물의 흐름이 광역적이고 또 이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들이 거버넌스 시스템에도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거버넌스는 점적으로 그리고 이것들이 모인 선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것이 어떤 넓은 개념의 다차원적인 그런 개념으로 정책 방향이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해양 거버넌스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개발에 따른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현 세대만을 고려했습니다만은 지속가능 개발 개념이 들어오면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위해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과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양 거버넌스도 변화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해양 거버넌스는 그 성격상 통합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적이어야 되며, 그 다음에 해양의 특성인 광역성과 이동성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편적으로나 선적으로만 이루어지지 말고 다차원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의 기반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성의 개념이 충분하게 반영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좋은 해양 거버넌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좋은 해양 거버넌스의 시스템으로서 1982년에 타결된 유엔 해양법, 운클로스라고 하죠. 이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부문적으로 유엔 해양법이 타결돼서 시행되고 있던 것을 모아서 보다 통합적으로 모든 것들이 한 시스템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국가 관할권 수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84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해라든지 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106개 조항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는 거의 도외시하던 해양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기술과 모니터링, 평가,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46개 조항이 최초로 들어감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내용을 띠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안국들이 자국의 관할 수역을 어떻게 자연조학 조사를 하고 또 이를 위해서 어떻게 국제적인 협력을 하고 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41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주로 관할권이라든지 국제적인 수역 뭐 이런 거 위주로 유엔 해양법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만은 환경보호라든지 자연과학 조사, 기술 이전 이런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웅클로스의 툴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 이런 전체적인 국제적인 좋은 해양 거버넌스의 스타트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2년도에 운세드 리우 회의에서도 과거에 토론만 되던 환경과 개발에 관한 문제들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림에 대한 그런 선언문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이런 것들도 조항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생물종들이 많이 멸종하기 시작하고 다양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개념을 위해서 또한 조항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조항들을 포괄해서 지속가능 개발을 채택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된 것이 아젠다 21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해양 거버넌스의 시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양 거버넌스, 즉 해양 관리에서 협력의 구조틀을 보면은 대개 보면은 유엔에서 주도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보다 낮은 단계에서 지역적으로 국제적 기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 이제 관련되는 부처들이 나 기구들이 또한 이러한 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들은 유엔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바다에서는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다국적인 그런 어프로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한 국가 내부에서 아젠다를 세팅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서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클로스나 운세드에서 UN 시스템을 통해서 바다에 관련되는 새로운 시스템이나 헌장들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역의 바다 혹은 국가, 지자체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양과 관련된 법 제도적인 구조의 틀도 보면은 세계적인 협약이나 컨벤션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역적인 협약, 지역적 컨벤션들이 또 있습니다. 또 이것을 받아서 국가에서 법이나 또 지역에서 규정들로 이것을 받아서 수용하는 시스템으로 해양 거버넌스가 차츰 확산되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좀 더 확충이 되면서 각 국가의 그 해양 거버넌스에서도 상당 부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양 거버넌스의 구성 요소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각 국가는 유엔이나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제는 해양 정책, 그것도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해야 되고 또한 기존에 흩어져 있던 해양 관련되는 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통합 해양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또한 기구가 조정이 안 되거나 흩어져 있을지라도 실질적인 어떤 조정과 협력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보다 원활하게 해양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기구나
혹은 조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끌어 나갈 때 대중적인 지지도 상당 부분 서포트가 돼야 되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반영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가져졌을 때 좋은 해양 거버넌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해양 거버넌스의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일반적인 계획과 집행과 실행과 평가 이런 시스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첫 번째 이러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계획 단계에서 구성원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세팅하고 아젠다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설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비전과 문제 분석을 통해서 목표나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정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동하고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으로 해양 거버넌스가 또한 하나의 사이클로서 정책 사이클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또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엔의 해양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법과 그 다음에 자원과 환경관리에 관한 리우 회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협력들을 받아서 각 국가들은 통합적인 해양 정책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련되는 것은 주로 법 제도적인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00년도에 해양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계획인 해양 블루프린트, 그 다음에 이해 실천 계획인 해양 실천 계획, 그 다음에 국가 해양 정책 및 전략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 해양 기본법을 만들고 이에 따라서 제1차, 제2차 해양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제3차 해양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EU에서도 마찬가지로 EU의 해양 비전을 2006년도에 만들고 EU의 해양 정책을 또한 같은 해에 비준을 해서 시행 중에 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도 해양 보호 전략이나 해양 백서, 해양 연안 접근법, 그 다음에 해양 정책 선언 등 국제사회의 해양 거버넌스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을 2002년도에 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양수산 발전 계획을 10년짜리 계획으로 제1차 계획과 제2차 계획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중국도 비슷한 계획을 2000년도 이후에 수행해서 하고 있고요. 특별히 도서해양 국가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인도네시아 국가해양 정책을 2012년부터 수립해서 시행 중에 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국의 해양 관리 조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원래 1985년부터 수산해양부를 만들어 왔었는데 이것을 운클로스나 운세드 이후에 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연안부가 과거부터 있긴 했지만은 2004년부터 보다 더 이것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국가해양장관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국가해양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직을 개편해서 해양 행정을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90년도 6년도 이후에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해양수산부를 만들어서 통합 해양정책을 시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영국도 2010년에 마린 매니지먼트 오피스 MMO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해양관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기존의 국가해양국을 확대 개편하고 2013년도에는 국가해양위원회를 조정기구로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가 해양수산부를 만드는 것을 보고서 이를 본따서 해양수산부를 만들고 국가해양위원회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조직을 통합했을 경우와 통합하지 아니했을 경우에 실제로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밑에 나오는 것처럼 기구가 통합되지 못하거나 분파주의로 나갈 경우는 해양행정도 역시 부문적으로 나가게 되고 부문 간의 갈등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정책 구성원들의 지지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죠. 그러나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구를 통합해서 조정하게 되면은 통합기구를 설정해서 통합행정을 한다든지 위원회 조직을 설치해서 조정과 협력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정책 구성원의 지지가 확실하게 증가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기구의 전 세계적인 유형을 살펴보면 대개 한 5가지 정도로 나뉩니다. 먼저 일본처럼 해양수산부를 별도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양 관련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유형으로서는 영국이나 베트남처럼 기존의 부처 밑에 해양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와 동시에 관련청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독립적인 해양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캐나다, 노르웨이, 한국 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한 해양 관련 위원회와 독립적인 해양부처가 동시에 있어서 상당히 그 강력한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서는 인도네시아를 사례로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 해양 거버넌스를 평가해 보면은 먼저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그 시스템의 특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거버넌스 시스템이 현재 어떻게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 그리고 그러한 취약한 부분을 극복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이것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 조치를 취해야 될지, 그래서 그것을 우선순위를 매겨서 목표를 설정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정책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통합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해양 통합정책을 수립할 때도 통합된 정책의 목표를 정확하게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이 어떻게 태도가 바뀌어야 될지, 그 다음에 조직은 어떤 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기구를 가져야 될지, 그 다음에 법제도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러한 도구들은 어떻게 세팅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할 여러 가지 준거 틀이나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를 해서 통합해양정책의 세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주로 이 여러 가지 법들을 가지고 연안의 문제들을 해결을 합니다. 수질은 환경청에 있는 클린 워터 액트,
그래서 이 클린 워터 액트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문제들에 관여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쓰레기 문제, 준설 문제, 연안 습지 문제, 그 다음에 유역관리 문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기본적인 법안으로서 클린 워터 액트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문별로 각 법들이 또한 부문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마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2000년도 이후에 해양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러한 정책들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제기구나 국제협약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국내법을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국제해양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영해 및 접속수요법 등 관련되는 법들이 입법이 되어 있고요. 기후변화협약에 따라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어서 각종 국제협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해서는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공유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UNEP나 UNDP, 그 다음에 IOC, IMO의 여러 가지 오염이나 환경관리, 생태관리에 관련돼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이나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에 관련되는 UN FAO의 문제는 각종 수산 관련되는 법규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국내법들의 일부에 있어서는 외교부나 아니면 환경부 등에서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법들이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법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를 만들므로써 이러한 부문적인 법들의 관리와 조정이 상당히 용이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해양 행정기능에 있어서는 아직도 해양수산부 이외의 부처에서 관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양수산부와 타 부처 간의 영역 다툼이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해양 환경 보존이라든지 습지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부에서 연안에 관련되는 환경이나 습지는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됐고요. 수산 부분도 농림부에서 이제 해양수산부로 이관이 돼서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의 수출입을 위한 검사 시스템도 수산물 품질검사원이 해양수산부에 설치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정이라든지 조선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가스의 해양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나 산업자원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96년도에 만들어졌던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통합행정을 약 10여 년간 잘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해양수산부가 해체됐었습니다. 그리고 각 기능들이 다시 개별 부처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비교해 보니까 해양수산부 시절에는 상당 부분 해양정책이 통합적으로 잘 이루어졌었는데, 그리고 계획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집행과 시행이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해체 후에는 이것들이 또 나눠지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 요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정과 협력이 아무래도 해양수산부가 해체되고 난 다음에 갈등이 심해지고 조정이 더욱더 힘들어졌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수혜층과 지지층들이 부처별로
나누어지면서 상당히 이 해양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 2014년부터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해서 다시 이 통합된 해양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복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또 해소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부가 해양 거버넌스의 그 핵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해양수산 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 해양수산 계획은 각 국가별로 보면 약간 좀 다른 시스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지는데, 연방국가나 국가연합인 경우에는 주로 중앙에서는 계획의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나 주나 지역별로는 이러한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그런 유형이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이나 일본처럼 독립성이 강한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해양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형도 또 두 가지로 또 갈라지는데,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종합계획을 국가에서 하나를 만들고 이러한 종합기본계획 하에서 부문별로 실제 시행계획을 짜서 수립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유형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종합계획을 짜고 이 밑에 부문계획과 또한 연한이 넓기 때문에 각 건강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가는 그러한 이원적인 체제로서 또한 계획이 집행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 발전 계획의 기본 성격을 보면은 실제로 지금 2차 계획 기간이 끝나고 3차 계획을 짜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발전 기본법 제6조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요. 그래서 이 계획은 모든 해양 부문 계획의 근거 계획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수산 발전 기본 계획 하에서 연안 통합 계획이라든지 습지 보전 계획이라든지 항만 계획이라든지 해양 환경 계획이라든지 각종 부문별 계획들이 또 수립되어서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2차 해양수산 발전 계획이 올해로 끝나는데 과거 10년간 이 계획이 수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선진 해양 강국의 실현, 그리고 3대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대전략과 세부 전략을 수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비전과 목표에 나온 부문별 기본 전략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관리 이용 등 해양과학기술 발전, 해양문화관광 육성, 해운항만 산업의 선진화, 글로벌 해양기지 개척 등 5개의 기본 전략들이 제시가 되어서 그동안에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외에도 각 국가들은 이러한 해양 거버넌스를 잘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해양 정책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들을 별도로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동경대학에 해양정책학 석사과정이 수립되었고, 요코하마 국립대학에 해양정책학 박사과정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과목 외에 국제법이라든지 연안관리 등 인문사회 계열의 법들, 그 다음에 연안환경 특론이라든지 공학 계열의 과목들, 그리고 해양 환경학 등 환경학 계열의 학문 등을
적절히 섞어서 해양정책 프로그램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짜서 해양정책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학이나 델라웨어 주립대학, 로드아일랜드 주립대학 등 주로 주립대학을 중심으로 해양정책이나 관리에 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중에 있고, 중국에서도 산동성의 청도해양대학을 국가해양대학으로 개편해서 각종 해양정책 과정을 개설해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해양 레짐과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엔 해양법이 해양의 헌법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리우회의를 통해서 통합 정책이나 그 다음에 지속가능 개발 개념 등 각종 개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기후협약과 생물다양성 협약 등 주요 협약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IOC라든지 UNEP라든지 UNDP라든지 IMO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주요 협약들이 시행 중에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해양 체제,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해양 레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해양 레짐은 대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첫째는 법적인 강제성이 높은 경성법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 협약, 컨벤션, 그 다음에 의정서, 프로토콜, 혹은 어그리먼트, 이런 형태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형태의 경성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성법 형태로서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그런 그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언 성격의 문헌이라든지 코드 오브 컨덕트, 행위규범, 혹은 플랜 오브 액션, 행동계획, 이런 식으로 좀 구속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한 소프트로적인 그런 성격의 규범들이 국제 규범으로서 만들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성법은 아무래도 이제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거를 거의 대부분의 그 가입 국가들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약속 이행을 강화시키면서 가능한 정책 전략을 늘리고 불완전한 계약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성법은 합의를 이루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고 합의안 도출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성법은 대신에 합의는 쉬운데 실제로 규범을 국가들이 잘 안 지키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러한 규범들이 도어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제 자체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언적인 목적의 도구로서 전락될 수가 있다. 그리고 경성법적으로 만들기 어려울 경우에 먼저 연성법적으로 먼저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더 구체화된 경성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중간 단계로서 연성법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NEP의 지역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하드로와 소프트로가 컨비네이션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력이 있는 지역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서는 지역협약 체계가 있고, 이에 따른 부속 의정서들의 형태로서 약간 강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11개, 지역협약이 있고 약한 형태의 부속서들로 이루어진 그런 지역계 프로그램이 2군데, 그 다음에 점진적인 협약 시스템으로서 나아가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또한 1군데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남극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완전히 비구속적인 문서에 의해서 지역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북극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그래서 비구속적인 그런 그 소프트로로 운영되는 것이 4군데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전환 시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일단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 각국 간의 관료들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확고한 제도로서 위치하게 되고, 또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서포트가 될 수 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협약들의 내용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력한 실행력을 가져다 줄 수 있고요. 소프트로에서 구속력 있는 협약으로 전환 시의 단점은 실제로 협약을 맺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컨센서스를 얻지 못할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결에 시간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공동표준을 만들 때 이것이 적정한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최소한의 것만 만들어서 실제로 실행력이 무력화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또한 협약이 되어버리면은 규정 자체가 이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할 때 정치적으로 또 관료 시스템에서 유연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문제점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제 특성을 고려해서 하드웨어로 갈 것인지 소프트웨어로 갈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해양 관리 체제들이 분야별로 이제 많이 있죠. 해양의 유리오염 관련된 것들이 주로 이제 IMO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육상기인 오염 쪽에서는 그 맨 마지막에 나오는 GP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주로 해양 오염이 육상기인 오염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GPA 프로그램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생물자원에 관련돼서는 주로 이제 FAO에서 FAO 지역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해양의 유류 오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해양 오염과 마찬가지로 IMO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협약이나 의정서나 혹은 협약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성 물질들, POP 및 독성 물질들 이런 것들도 또한 여러 가지 규약들이 있어서 규제를 하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성법적인 것이 있고 연성법적인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실행력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해양 관련 국제기구들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UNEP는 74년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현재 전 세계 총 18개 지역회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의 지역회 프로그램과 5개의 파트너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는 전 세계 143개 국가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륙 국가 빼놓고는 거의 다 참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EP의 지역회 프로그램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연안관리,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그 다음에 육상기인 오염원, 해양 쓰레기, 그 다음에 해운 및 해양기인 오염원, 그 다음에 군소도서 등 이런 것들을 UNEP 지역회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들이 국내에서도 국내 법제와 상당히 관련성이 높게 우리 국내법에 반영되어서 상호 연계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UNEP의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상기인 오염이 해양 오염의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UNEP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GPA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GPA 프로그램은 1995년에 108개 국가 정부들이 모여서 범지구 실천 계획을 채택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GP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지구 실천 계획에 따라서 현재 협약 국가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UNDP는 주로 이제 개발에 관련되는 문제를 다루는 기구입니다만은 빈곤 퇴치나 에너지 환경 문제, 인권 등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천년 선언문을 유엔에서 채택할 때 담당 기구로서 2000년에 UNDP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UNDP는 보호구역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UNDP를 통해서 영해의 5.9%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데 기여를 했다. 그 다음에 UNDP는 세계 64개 광역 해양 생태계 라지 마린 에코시스템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근에서는 YSLME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팸시의 동아시아 해양환경 파트너십 사업에도 이 UNDP의 지구환경기금 GEF가 지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산하의 정부 간 해양위원회인 IOC의 경우에는 전 세계 해양의 그 환경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IOC에서 2016년에 제1차 레귤러 프로세스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관련되는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계 해양 상태에 대한 평가를 최초로 IOC에서 실시했는데 1차 보고서의 내용으로서는 해양은 현재 수용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고 현재 여러 가지 직면한 압력으로부터 해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1차 보고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제2차 보고서가 발간될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보고서 작성에는 우리나라에서도 25명의 전문가 그룹 중에 한 분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유엔 보고서 발간 시기에 맞춰서 우리나라 관할협의 해양평가 작업을 동시에 추진해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는 유엔의 IOC 레귤러 프로세스 평가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IOC는 과거부터 여러 가지 다른 사업, 해양 관련해서 다른 사업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생물 센서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운 구스, 전 세계 해양 관측망, 이 사업도 세계 기상기구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수로 지도도 IOC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조 퇴치, HAB,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FAO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퇴치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귤러 프로세스의 해양평가 사업을 UNEP와 공동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 IMO는 현재 IMO 의장이 한국 분이십니다. IMO는 1948년에 창설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지속적으로 A그룹 이사국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 조선산업 1, 2위를 다투는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O는 여러 가지 협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해양오염원과 관련돼서는 가장 강력한 것이 이제
말폴, 선박힌 해양오염 방지 협약이 말폴이라고 하는데 73년도, 78년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 덤핑 협약이 197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IMO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안전, 해난 구조, 선박 안전 구조, 선원의 교육,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약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최근에 IMO는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선박의 CO2 배출 규제나 에너지 효율화 규제 등 다양한 선박의 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런던 덤핑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72년도에 만들어진 런던 협약은 96년도에 의정서가 발효돼서 해양 투기 억제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면서 해양 투기를 서해 한 곳과 동해 두 곳에서 하다가 결국은 2014년도에 해양 투기를 완전히 금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FAO와 관련되는 지역수상기구를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인근에 3개의 지역수상기구가 있습니다. 북태평양 소화성 어류위원회 NPAFC라고 하는데 연어에 관련되는 국가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 PCS라고 하죠. 그래서 이 지역의 해양과학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서 북위 31도 이북의 국가들이 92년도 이후에 참여해서 현재 총 6개국의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서부 태평양 수산위원회는 WCPFC인데 세계 참치 생산량의 70%를 관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서 이러한 그 위원회들이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여러 가지 조그만 해양법 관련 기구들이 있습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서 국제 해양 문제를 심판하는 기구인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데 우리나라 서울대 백진현 교수가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해저 개발을 관장하는 국제해저기구 ISA라고 하는 그런 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엔 해양법에 따른 문제를 다루는 유엔 내 해양법 사무 유엔 도울로스라고 하는데 이런 뭐 해양 적재과 관련되는 기구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주로 유엔과 관련되는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유엔과 관련이 안 되는 국제 비정부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IUCN 국제자연보호연맹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IUCN이 WWF라든지 즉 세계자연보호기금이라든지 멸종위기종 보호에 관한 협약 CITES 이런 데 이제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자연보호기금은 현재 생물다양성과 생태 발자국에 초점을 맞춰서 코럴 트라이앵글 프로그램을 동남아시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의 해양공원 등에서 보호사업 등 상당히 많은 해양과 육상의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관련하는 국제협력 사업으로는 PEMC라는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UNDP 지원을 받는 기관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하는 북서태평양 보호전 실천 계획이 있습니다. 나우팝이죠. UNEP가 주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YSLM이 사업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해양환경협력기구 팸시라고 하는데, 이러한 팸시도 처음에는 조그만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UNDP의 지원을 받는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국제기구가 처음에는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서 법인격을 갖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우팝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과 도야마에 사무국이 있고 각국마다 지역 실행센터가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해양협력기구로서 IOC, 유네스코 IOC 산하에 서태평양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팍이라고 하는데 해양과 연안 지역의 생물 다양성과 자연에 관한 관리 등 여러 가지 연구 협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지역회에서 나왔던 PCS, 이것이 또 이제 해양과학 분야에서 우리 지역 협력체로서 6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EP의 지역회 사업의 일종으로서 만들어진 기구가 동아시아 해역조정기구입니다. 일본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참여해서 동아시아의 해양관리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전략적 대응 방안을 보면은 협약 부분이나 혹은 지역회 차원이나 혹은 양자관이나 기타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협력을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과 그 다음에 관련 단체들의 상호 협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잘 들으신 분들은 또한 익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내용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감사합니다.